뭐 여러분 정리건축문화재단은 2011년에 만들어졌고요. 2012년서부터 정리왕생 건축상을 정리건축문화재단이 원래 정리건축이 해오다가 중단된 거를 되살려서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정리왕생 건축상은 그 조금 그냥 단순히 건축적인 제안을 하기보다는 약간 사회적 이슈와 맞닿아 있는 주제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청년 주거의 적정 기술이라든가 여기 보면 또 다른 것도 뭐 있죠.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일상의 건축이라든가 재난 건축이라든가 청와대라든가 이렇게 그 당시 그 시점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슈를 갖고 실질적으로 보통 건축가와 건축 외에 계신 분들이 심사를 같이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두 분의 심사위원이 여러분들 자꾸 심사해 주시고 안 교수님 오시면 같이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주제를 생각할 당시에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저하고 안창모 교수님하고 접경지대 연구를 지금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접경지대라는 것은 쉽게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듯이 조중 접경지대, 뭐 조선,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대, 뭐 한국과 북한의 접경지대, 뭐 이런 건데요. 지금 같이 연구하고 있는 지역은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대를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구서울역을 바꿔서 전시장으로 쓰고 있는 문화연기 발사에서 저희가 전시를 하려고 하는데 안 교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같이 계획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있고요. 안 교수님 오셔서 그래서 그 중국 단둥이라는 곳에 답사를 갔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다시 단둥하고 심양 답사를 갔다 왔고 조미숙 소장님은 지금 상해에서 도착하자마자 지금 여기로 달려오신 거고요. 안 교수님은 서울에서 교통체증을 들고 그래서 저희가 같이 1943년에 만든 그러니까 일본이 만든 거죠. 일본이 만들어서 현재 중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풍댐 답사를 가는데 이제 보트를 타고 압록강변을 쭉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가 안 교수님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평화혁명 시대 한강의 비전을 떠올려서 여러분에게 이 주제가 나간 거고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사실은 완전히 우리가 평화 모드로 있었을 때도 아니고 지금처럼 경색돼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중간쯤에 있었던 우리가 다시 열리냐. 근데 지금도 뭐 가능성들이 열려져 있고요. 제가 이번 주에도 갔다 왔지만 여전히 조중 접경지대나 경계에 대한 관심들은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질문이 나오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협력 시대 한강의 비전이고요. 심사위원은 안창모 조명사, 안창모 교수님, 조명수 장님이시고요. 심포지엄이 오늘 9월 27일에 있었고, 죄송합니다. 주제 설명회가 오늘 있고 참가 신청 마감이 2020년 내년 1월 13일에 있습니다. 요 한강의 주제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안창모 교수님 발제에서 좀 내용이 있으니까 그때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체적인 설명의 식순인데요. 공모전 개요 소개를 10분 내로 10분석도 했으니 2분 남았습니다. 심사위원 소개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소개하고 쉬는 시간이 있고 질의응답해서 7시 이전에 일단 끝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 2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크게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분이셔서 안창호 교수님은 우리나라 근대 건축 역사에 대해서 독보적인 연구자이시고 지금 현재 남북 평화협력 시대를 준비하는 리서치들을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이시고 이 공모전도 그 작업의 일환으로 지금 기획을 해서 참여하시고 계시고요. 조윤석 소장님도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표적인 건축가이고 2014년 베니스 비엔날레 황금사자상 수상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서울 시네마테크하고 당해의 발전소 같은 중요한 공모 프로젝트 진행하고 계십니다. 두 분 일단 제가 소개해드리고 그냥 박수로 좀 하겠습니다. 일정이고요. 일단 참가 신청은 1월 13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고요. 네. 과제 제출이 1월 20일서부터 2월 3일까지입니다. 일정은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심사 결과 발표가 2월 21일이고 최종 공개 심사가 3월 20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3월 21일 토요일날 이 장소에서 최종 공개 심사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12팀에서 15팀 정도 선정하는데요. 참가 신청이 조금 더 많으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 정도 작품들을 일차에서 걸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은 다 숙지하고 계시죠? 프레젠테이션 출력물 우편 접수는 A4 사이즈 20매 이내에서 재본하지 않은 출력물로 2부씩 인쇄하여 제출하고요. 스테이플러나 클립 문서 왼쪽 상단에 고정하는 거고 2월 3일 오후 7시까지 도착하는 제출문에 한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우체국 등기만 접수받습니다. 다른 접수 받지 않습니다. 주소는 이 정림건축으로 보내시면 안 되고요. 정림건축문화재단은 서울 종로구 자문로 8길 19에 있습니다. 주소 혼동하지 않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디지털 파일 이메일 접수는 제출한 출력물과 동일한 20매 이내의 PPT나 PDF 파일을 보내주시면 되고 2월 3일 그러니까 당일 자정 도착하는 제출문에 한해서만 접수를 받습니다. 이메일은 award@정림.org입니다. 그러니까 우편과 이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우편과 이메일 동시에 다 접수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접수된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최종 공개 심사는 1차에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된 팀 12팀에서 15팀 일반적으로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공개 심사 진출하고요. 한 팀당 7분 이내 발표 후 심사위원 질의응답을 거쳐서 대상팀과 입선팀을 가려줍니다. 여기 보면 모형은 받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걸 해보니까 모형을 너무나 잘 만드세요. 정말 제가 놀랄 정도로 모형을 잘 만드시는데 그렇게까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거 왜냐면 그냥 다 모형 만들 너무 에너지 많이 쓰지 말고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 쓰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안 교수님. 네. 그러면 지금 평화협력 시대 한강의 비전 주제에 대해서 안창모 교수님 발제 받겠습니다. 안창모 교수님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늦게 와가지고 고생을 조금 더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주최 측이니까 워낙 고생을 예상하셨겠지만 죄송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예상보다 토요일에 늦은 시간에 집에서 나온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시간을 잘못 예상한 것 같습니다. 난 저걸 봐도 되겠구나. 좀
굉장히 어색한데 여러분들 포인트가 아마 세 군데가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사실은 지난 심포지움에서 조금 길게 이제 한강이 역사 시대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했는가를 설명하면서 오늘 주제를 좀 느슨하게 풀어서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마 숫자도 지금보다 한 3분의 2나 그 정도 왔을까요? 좀 적고 그때 못 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주제를 조금 더 압축적으로 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 주제는 지금 우리가 요즘 이제 남북 관계 얘기하고 이제 통일 얘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평화 협력 시대라는 얘기가 언론에서 떠돌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익숙하긴 하지만 느닷없이 한강이 평화 협력과 도대체 무슨 관계야? 라는 생각을 아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대부분의 이제 남과 북이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교류가 활성화되고 교류가 활성화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휴전선이 열리고 우리는 북을 육로로 기차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만 하지 물과 함께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얘기는 제가 93년도에 석사 논문을 쓰면서 그때 이제 전쟁을 전후해서 한국 건축이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쭉 해오다 보니 막 갖게 된 결론 중에 하나가 오늘날 한강의 풍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 발전 등등으로 여러 가지로 좋게 멋있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분단과 냉전의 결과다라는 게 제 잠정적인 결론이었었어요. 그 얘기를 좀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아마 잘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요 다리가요.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이 다리를 건너왔는데 이게 한남대교입니다. 한남대교고 여기가 신사동이고 이게 반포예요. 여기가 남산이겠죠. 남산이고 이분이 유엔 빌리지를 비롯해서 해곡한 이 지역이 60년대 말까지 서울의 대표적인 풍경이고 강 건너는 당시에 서울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서울이라고 할 수 없는 풍경. 근데 사실 이 풍경도 이미 우리가 아파트로 대별되는 한강의 풍경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에서 살아왔어요. 어렸을 때 살았는데 뚝섬에서 사실은 어렸을 때도 봤던 그 한강의 폭 1km에 달하는 이 강의 폭이라 굉장히 큰 강인데도 불구하고 한강엔 어떠한 산업시설도 없었고요. 산업시설도 없고 포구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한강의 풍경과는 굉장히 낯선 풍경이 있었습니다. 뭐가 들어가는 거죠? 뭘로 둘 다 둘러섰는데 네. 예를 들어 이게 같은 풍경, 같은 장면인데요. 이게 한남대교거든요. 지금 오늘날 보면 한강변에 아파트로 되어 있는 이 풍경. 사실은 이 풍경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강남 개발과 함께 아파트 천지가 돼버렸어. 그것 때문에 한강변이 경관이 버렸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사실 조선시대 때의 요 한강의 이 길은 이 당시엔 조선시대는 도성과 성저심리로 서울이 영향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한강변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꼭 살았다고 하더라도 요 능선이 끝나는 끝에 언덕백 위에 물의 피해로부터 안전한 곳에 조그만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조선시대 때 한강변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물에 바로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1925년에 을측년 대홍수가 우리의 근현대계의 역사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힌 홍수 피해 중에 하나로 기억되는데 그때 한강변의 홍수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이러한 당시에는 한강변에 섬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백사장이 지금 아마 물에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이 거의 다 백사장이었다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에 쉽게 노출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날 이제 이런 한강 주변이 강변이 정비가 되고 많은 다리가 놓여지게 됐는데 아주 흥미롭게도 여기에 있는 많은 다리의 모습과 이쪽에 있는 빨간 선의 모습이 일치하죠. 조선시대 때 이 빨간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도성에서 전국 각지로 가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의 길목이 한강을 어떻게 건넜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빨간 선의 강쪽, 북쪽과 남쪽은 다 나루토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나루토가 있는 곳이 전부 다리가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한강에는 한 개의 나루토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건축 공부하면서 유럽 여행 이미 갔다 온 사람들도 있고 아직 못 간 사람들은 열심히 갈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을 텐데, 유럽에 가면 크고 작은 강에 한강보다 훨씬 작은 강도 물론이고 한강만큼 큰 강에는 규모를 이렇게 측량하기도 어려울 만큼 굉장히 큰 포구, 항구들이 발달되어 있죠. 근데 서울에는 그런 포구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풍경만 있고 다리들이 포구가 연출하는, 항구가 연출하는 풍경 대신에 다리로 구성되어 있는 풍경이 한강의 주도적인 풍경. 그다음에 양쪽에는 이 강으로 아파트로 둘러싸인 풍경만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풍경은 우리가 보통 강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강을 중심으로 강남과 강북이 하나 되는 풍경이 아니라 강을 경계로 강은 강북의 남쪽 경계, 그다음에 강은 또 북쪽의 남쪽 경계, 또 하나는 강남의 북쪽 경계를 이뤄서 두 서울을 둘로 오히려 나눈 듯한 그런 현상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강의 오늘을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한강은 민족의 젖줄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한강이 민족의 젖줄이라고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한강의 발원지를 보면은 크게 세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금강산이고요, 두 번째가 태백이고, 세 번째가 충북 제천 쪽입니다. 전부 한반도의 동쪽 산맥에서 발원하고 있죠. 그것이 한반도의 중앙을 관통을 해서 서해로 흘러나가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적으로도 중요하고요. 특히 서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용산과 마포까지는 삼남의 물류가 한강을 따라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를 비롯한 내륙, 강원도와 충청도의 내륙 물류는 한강의 상류를 통해서 다시 서울까지 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까지는 한강이 명실상부하게 민족의 젖줄이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능이 이제 근대 이후에 급속히 퇴화되는 거죠. 그런데 한강이 민족의 젖줄이라는 기능이 퇴화된과 동시에 우리가 또 하나 갖게 되는 이름이 한강의 기적이란 말입니다. 이 한강의 기적의 말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경제 개발을 통해서 이 정도 살게 된 것을 비유하는 편이 한강의 기적이죠. 이 말은 한강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굉장히 크게 기여했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된 한국의 모습을 한강이 잘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두 가지가 다 있을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는 한강의 기적 그러면은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이 돼가지고 독일의 경제 발전을 크게 기여했던 라인강에 빗대어서 한강의 역할을 부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은 한강은 우리나라 경제 개발에 기여한 게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한강은 기본적으로 포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구가 없다는 얘기는 그 어떠한 물류의 기능도 근대 이후에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독특한 풍경이에요. 포구가 없는 강이라는 게. 바로 이러한 것들, 유럽의 항구들은 이게 바다에 면한 것이 아니라 강하구에 있는 것들인데, 이게 이렇게 굉장히 큰 포구를 이렇게 항구를 이루고 있죠. 이렇게 만약에 포구가 물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산업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주변이 아파트나 주거로 가득 찬 풍경이 될 수가 없겠죠. 기본적으로 이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한강변에는 공장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류의 기능을 할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근대기에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하는 철도가 바로 공장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철도 이상으로 굉장한 물류의 기능을 담당하는 물길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항구 주변에는 공장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바로 이런 게 그런 풍경일 거예요. 유럽에서. 그리고 이러한 풍경들이 이제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80년대, 90년대에 폐허화되고 나니까 그 폐허화된 부둣가의 풍경들을 도시 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변모시키는 프로젝트들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한강에서는 그런 풍경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한강변을 가득 채우고 있는 아파트의 풍경을 우리가 이대로 가지고 갈 것이냐, 그런 문제가 오히려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한강에는 거대한 제방과 고속화도로가 강을 따라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왜 이 거대한 제방과 고속화도로가 한 강의 남쪽과 북쪽에 따라서 줄지어져 있을까? 바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으로 강으로의 접근이 굉장히 어려워요. 한강 르네상스를 하면서 한강 다리를 보다 쉽게 건너가게 하기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프로젝트가 있었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에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강변에는 왜 아파트 단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서 있을까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도 유럽의 도시들 보면은 강 주변에, 강과 강 주변에 포구가 있고, 포구 주변에는 굉장히 다양한 업무 시설이며 산업 시설이며 다양한 풍경이 있는데 서울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차이가 있다면 강남과 강북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방법이 다르죠. 한강의 남쪽에는, 강남에는 평지가 많기 때문에 주로 매립지 위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일시에 건설되었고, 강북의 강변에는 주로 구릉지 주변에 형성되어 있었던 경제개발지의 슬럼이, 대규모 슬럼이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재개발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기 때문에 이 구릉지의 상황에 따라서 높낮이가 크고 작은 그런 아파트 풍경이 들어섰다는 것이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 풍경의 차이 정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서구와 다른 근대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의 도시가 서구와는 다른 근대의 풍경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런 풍경이 이루어진 가장 근본적인 배경에는 바로 분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그림이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보통 우리가 동서를 가로지르는 휴전선이라고 하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녹색으로 되는 것이 DMZ 라인이죠. DMZ 라인이 지르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DMZ, 요 선은 DMZ는 주로 땅 위의 경계인데 반해서 여기에 요 아래에서부터는 물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는 DMZ라고 부르지 않고 중립수역이다라고 불러요. 중립수역에서는 유감스럽게도 배가 다니지 못합니다. 남과 북이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의 이 지역민들의 최소한의 어업 생활 정도는 가능하지만 물류의 기능은 완벽하게 죽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 이제 문제인 거죠. 최근에 이제 주로 이 부분에 관한 얘기인데,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면은,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이제 이 부분은 임진강에서 나오는 물길이고요. 임진강과 한강이 여기서 만나야 돼서 서해 바다로 나가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전부 중립 수역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은 이쪽을 통해서 서해 바다로 나가는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류의 기능을 담당할 수가 없는 거죠. 물류의 기능을 담당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포구는 줄일 수밖에 없죠. 그래도 60대, 70대까지 최소한의 포구가 있었어요. 어떤 포구냐면 강북에서 강남을 건너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나룻배 정도. 이거는 산업화에 기여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공장이 있을 수도 없어요. 어린 시절의 제 기억 속의 한강은 내가 어려서 그 한강에서 수영하고 놀았던 거, 수영보다는 물장구 치고 놀았던 거, 미꾸라지 잡던 거, 그 다음에 가끔가다 한강에 배가 떠다니는데 아주 널찍하고 야트막한 배가 떠다니는데, 그것이 한강의 모래를 준설하는 중설선이에요. 그 준설선은 70년대 이후에 강남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갈과 모래를 파서 파는 용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 풍경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좀 전에 이 부분이 열려 있었다면은 사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일상에서 한강이 저러한 모습이 된 배경에 분단이 있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한강 없이도 생활이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한강이 있었어야지 반드시 우리 경제 생활이 가능했다고 하면은 그 한강을 잊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강이 없어도 생활이 가능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면 한강의 기적은 굉장히 다른 차원의 얘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 뚝섬과 한강변, 여기는 한강대교인데요.
한강대교의 모래사장이 펼쳐진 모습, 지금은 상상할 수가 없죠. 이러한 한강변의 풍경이 1960년대 말과 80년대 올림픽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유원지란 말이 사라지고 한강 고수부지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대단히 이게 대부분 이랬던 거예요. 이런 풍경이 있었고, 그다음에 홍수가 나면은 한강변에 집이 떠내려가고, 이런 풍경이 19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시내 곳곳에서 있었던 풍경입니다. 우리가 보통 강남의 잘 산다고 얘기하지만 강남이 수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놀랍게도 90년대 중반이 돼서야 강남의 반포 일대가 수해로부터 안전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완전한 줄 알았는데 2000년대 초인가요? 서초동에 삼성 지으면서 뭐 좀 잘못해가지고 지하를 건드리고 나니까 여름에 거기에 대규모 물난리가 났죠. 근데 사실은 강남의 많은 부분이 저습지와 물길에 의해서 굉장히 고통받았던 지역이 따라갑니다. 지금도 이제 한강 비가 많이 오면 한강변에는 여전히 이러한 풍경이 만들어지고 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물에 잠기지 않은 이곳이 전부 자동차로 채워져 있는데 이 자동차로 채워진 이 부분이 바로 제방이죠. 그러니까 이 제방은 한강의 도시화를 한강을 끼고 있는 서울을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물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것을 거대한 제방을 그대로 제방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까우니 이 부분에 그 위에다가 도로를 낸 거죠. 처음엔 강변도로라 불렀다가 88 올림픽을 거치면서 88도로와 강북강변도로로 바뀌면서 이러한 풍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어쩌면은 여기에는 88도로는 서양의 포구를 대신하는 자동차 도길 뭐 이렇게 생각해도 아마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풍경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한강에 대한 전쟁의 기억은 여러분들은 이것도 없겠지만 연세 좀 드신 분들은 6.25 전쟁 때 한강다리 폭파 뭐 이 정도로만 보통 기억하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관련된 한강의 기억은 거의 이게 유일하고 그다음부터는 까맣게 잊혀져 있었는데, 사실은 전쟁이라는 것은 총을 들고 싸우는 전쟁, 열전도 있지만 우리가 아무 대화하지 않고 서로 대치하면서 으르렁거리는 냉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전의 풍경이 이런 풍경을 일부 만들어냈었다고 하면은 사실 지금의 한강은 냉전이 만들어낸 풍경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러한 냉전이 해체가 되면 이 풍경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이번 공모전의 취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냉전이 이 도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1968년 1월 21일에 서울에 북계 무장 간첩단이 들어옵니다. 그 당시에 북한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북한 괴뢰라고 해서 북괴라고 했고요. 북한 애들은 우리를 보고 남조선 괴뢰라고 했어요. 북한이 서로 괴뢰라고 했던. 괴뢰가 아마 당시에 남과 북이 쓸 수 있는 가장 나쁜 표현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북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김신조의 청와대 습격 사건입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굉장히 서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포 중에 하나는 뭐냐면 6.25 전쟁 때 서울 사람들 아마 여러분 부모님보다는 할아버님 세대 정도가 기억하고 있을 기억인데 어떤 공포를 가지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1968년이면 전쟁이 끝난 지 15년이 지난 때이거든요. 여러분들 나이에는 아직까지는 15년이면 굉장히 오래된 까마득한 옛날로 기억되겠지만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15년 전 기억이 얼마나 생생한지. 엊그제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68년대의 1.21 사태는 이 분단, 전쟁에 대한 기억을 소환시키기에 충분히 큰 사건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전쟁을 떠올리면은 당시 서울 시민들한테 공포스러운 것은 북한의 침략 이상으로 우리 한국 정부가 국민들을 얼마나 보살피지 않았는가에 대한 공포가 같이 떠오릅니다. 왜냐면은 서울을 사수하겠다고 한 당시 이승만 정부가 자기들랑 먼저 도망가거든요. 서울을 사수하겠다고 거짓 방송을 하면서 나중에 서울 시민들이 정부가 도망갔다는 걸 알고 피난 가려고 할 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강다리를 폭파시켜버립니다. 시민들이 도망을 못 가요. 피난을 못 가요. 그랬는데 나중에 9월 28일 날 서울을 수복한 다음에 나중에 서울로 돌아온 정부가 서울에 남아있었던 사람들한테 너희들 남아서 북한에 부역했지 라고 해서 자기들의 정적을 수청하는데 그것을 써먹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전쟁에 대한 공포는 북한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민주적이지 않았던 당시의 정부에 대한 공포, 불신도 함께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사실은 이게 시민들한테 그 자체가 공포인 거예요. 누가 적이어서 공포가 아니라 그 자체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강북에 사는 것에 대한 공포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당 같은 얘기지만 우리 세대 중에는 여러분 부모님 세대 중에는 만약에 의사가 된 사람이 있다. 왜 의사 됐냐고 물어보면 전쟁 나도 살 수 있는 직업을 찾아서요. 그런 사람이 꽤 많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럼 당시에 시민들만 공포스러웠느냐? 당시에 정치 위정자였던 박정희 대통령도 굉장히 그게 공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1.2 사태가 떠오른 공포라는 것은 6.25 전쟁이 났을 때 서울 인구는 약 100만에서 150만 명이었어요. 근데 1.2 사태가 일어났을 당시에 서울 인구는 400만을 돌파할 때입니다. 그 인구가 똑같이 한강 위에 400만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강남을 개발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남을 개발할 생각을 하는데 강남을 개발하려다 보면은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뭐냐면 한강변의 치수, 물난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강남을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여기 있는 분들도 군대 갔던 사람들 많을 텐데 1.2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이른바 예비군 제도가 생깁니다. 군대 3년으로 모자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민방위 제도도 생기죠. 이게 다 분단이 만드는. 당시에 그러면서 슬러 나온 구호가 이런 거예요. 싸우면 건설 안내. 여러분 건축가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이분이 익숙하고 친숙할지 모르겠지만 이때 이제 전쟁과 일상이 결합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산업전사라는 일이 나오고 싸우면 건설 안내, 물질자 공산당 뭐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구호의 시대가 70년대를 지배하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광고에 신문 광고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남산을 요새화하는 1호터널, 2호터널이 사실 교통의 목적이 아니라 방공호의 개념으로 서울 인구가 한 20-30만 명이 동시에 공습을 받았을 때 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지기도 하죠. 북악스카웨이 같은 경우 북악스카웨이는 보통 우리가 관광도로로 이렇게 생각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고 실제 서울의 경치를 조망하는 곳이라고 이해하지만 원래 북악스카이웨이의 이 빨간 선은 뭐냐면 김신조의 침투루트예요. 북으로부터 되는 무장공부의 루트를 막아서 청와대를 보호하겠다는 게 북악스카이웨이를 만든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1963년에 서울의 시역을 오늘날 한강을 포함한 오늘날의 시역으로 확장했지만 당시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강남 개발을 하지 못했다가 이제 1.2의 사태가 일어나고 나니까 강남 개발 계획을 굉장히 빠르게 세우는 거죠. 한강에 제2의 서울을 건설하겠다. 그러면서 이른바 강남 개발이 시작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조민수 소장님이 하고 계시는 여기 당연히 발전소 여기 있고요. 이게 여의도고요. 이게 합정동 설전성당이고 이게 밤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강남이 여의도가 개발되기 직전에 한강의 풍경인 거죠. 아까와 또 다른 풍경을 연출하고 있죠. 이 풍경이 이러한 풍경일 때 이제 강남 개발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강남을 개발하기 전에 이제 시안으로 만들어진 것이 당시에 김수근 씨가 있었던 기술종합개발공사 프로젝트에서 여의도 및 한강 연안 개발 계획입니다. 이걸 잘 보시면은 한강의 주변 강변이 꽤 이렇게 반듯하게 정리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섬들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제방을 쌓으면서 만들어진 그 매립지에 주거지를 형성하는 이것이 이제 강남의 분위기.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에 냉전이 어떤 식으로 개입되느냐? 어차피 이 당시에는 이 한강을 통해서 서쪽으로 못 나간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었어요. 그랬을 때 물을 가장 손쉽게 관리하는 방법은 이 저수지처럼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강의 하구, 지금의 신곡보 정도에 댐을 설치하고 잠실 쪽에 댐을 설치해서 이것을 수량을 고르게 유지하겠다는 것이 이 계획의 기본적인 내용. 이렇게 되면은 한강 미안해. 요게 이제 신곡보 강남이고 요게 이제 잠실 쪽 보인데 이렇게 양쪽에 보를 해서 물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수위를 유지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쪽에 제방을 쌓고 등등 해서 계획을 세우기가 용이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근데 이렇게 할 때 기본적으로 한강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갖는 로망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향수 뭐 등등 민족의 젖줄이라는. 그래서 이것이 서해 바다로 못 나간다는 것에 대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에 경인운하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이 경인운하 계획은 이 조선시대부터 또는 고려시대부터 계획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고려시대인지 는 모르겠고요. 조선시대에는 이것을 하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경제성과 등등이 없어서 계속 일제강점기 나오다가 없었는데 근데 이때 이제 이걸 구체적인 현대적인 국법에 의해서 하려고 했다가 역시 수리 타산이 맞지 않아서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 때 한강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이 강에서 서해로 나가겠다. 냉전이 해체되기 전이지만 이것을 건설하면 나가서 뭔가 한강에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것을 만들었죠. 그리고 별로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죠.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부터 경인운하에 대한 그 로망을 실현하려는 계획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요. 1960년대도 이런 계획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은 원래 이쪽에는 강은 없었지만은 불포천이라는 조그만 하천이 있어서 조그만 하천을 좀 개착을 해가지고 하면은 손쉽게 운하를 만들 수 있다는 그림이 있었고 당시에 원래 자연 하천에 있었던 불포천의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풍경을 이용해서 이제 운하를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나마도 실천에 옮겨지지는 않았었습니다. 요 지도를 비교하시면은 지금 요 원래는 요 아래쪽이었는데 실제 만들어진 건 약간 위쪽으로 지금은 위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60년대 말에 경인운하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경제성이 없으니까 이제 취소해요. 취소를 했다가 또 생각해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다시 외국의 자본을 받아들여서 다시 하겠다는 계획을 또 세웠다가 또 안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계획을 하다가 결국 못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한강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했다가 여전히 그 프로젝트는 실패한 프로젝트로 남게 된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한강 이남에 제2의 서울을 건설하겠다라는 그림을 가지고 이제 영동 2지구 개발 사업을 이때 시작을 합니다. 지금 보이는 여기가 지금 코엑스 위치인데요. 전체 이 당시에 그렸던 그림은 이런 그림이었어요. 이게 영동대교고요. 이게 도산대로고 이게 영동대로인데 여기가 지금의 코엑스 자리입니다. 코엑스 자리고 여기가 이제 잠실 쪽이 되는데 사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아파트라는 그림이 하나도 없죠. 처음에 강남을 개발할 때는 이것이 대규모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도 하지도 않았고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 이 당시 60년대 말에는 아파트에 대한 환상이 없었어요. 정부에서는. 그냥 단독주택지구로 만들겠다라는 게 기본 계획이었는데 이제 공사를 진행하면서 생각이 바뀝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한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제방을 쌓다 보니까 이제 매립지, 공유 수면을 매립해서 거저 생긴 땅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당시에 우리나라 정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 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이 땅을 어떻게 하면 활용하는 게 좋을까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여기서 단독주택지로 팔아먹는 것보다 아파트지구로 팔면은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아파트 풍경이 죄송합니다. 아파트가 이제 건설되게 강변을 중심으로 아파트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강남의 안쪽 지역은요 아파트가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저기 하시겠지만 여기 두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강남에 가면 좀 유명한 회사가 지은 아파트도 아닌데 해청 아파트 굉장히 유명했고요. 경복 아파트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여기 아무도 아파트를 안 지을 때 해청 아파트가 여기 영동고등학교 나온 사람 있나요?
영동고등학교의 교주가 세운 건설회사에서 해창건설에서 자기의 학교 근처에다가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그 당시 5층짜리 아파트밖에 안 되는데 강남에 단독밖에 없을 때 그때 허허 벌판에 5층짜리 아파트가 우뚝 솟아 있으니까 그게 랜드마크가 된 거예요. 두 번째 랜드마크가 지금은 재개발됐던 지금도 해창 아파트 재개발됐고요. 그다음에 경복 아파트도 똑같이 그런 거예요. 그게 대림이나 현대나 그런 데 지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랜드마크처럼 되어 있었던 게 그래서 다 단독주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로 개발하려다 보면 다리를 놓여지게 되는데 이 다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강북과 강남을 잇는 포구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만약에 분단이 되지 않고 냉전 체제가 유지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 이 사진, 이 지도를 보면은 강남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잘 보시면은 요게 1920년대는 도성 안만 사람이 잔뜩 있죠. 해방 당시만 하더라도 도성 안이 중심이 강북에 여기 영등포 일대가 조금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60년대가 돼도 영등포 일대만 있고 이쪽은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63년이 서울의 지역이 이렇게 되는데요. 70년이 돼도 영동 일대에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80년대가 돼도 별로 없죠. 그러니까 80년에 올림픽을 이제 유치하게 되면서 이제 강남과 강북이 역전되는 일이 벌어요. 그러니까 요 때까지만 해도 강남 파라뿐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88 올림픽을 하면서 강남과 강북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는 강북을 다시 살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때 나옵니다. 또 88 올림픽 이후에 현재 풍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때 이제 요 시기에 80년대 70년대에서도 80년대 여기에 반포, 압구정동, 잠실리 80년대 아파트변의 풍경이 완성되는 거고 88 올림픽을 하면서 강북의 응봉동, 옥수동 이쪽에 강북 아파트의 풍경이 이때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단과 통일에 대한 키워드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러분도 이 노래는 알죠?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원의 노래를 아는데 사실 이 노래가 1947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노래의 감각도 그렇고요. 굉장히 최근 노래 같아요. 우리 때는 우리 때 노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1947년 3월 1일 날 동요로 만들어집니다. 이 놀랍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47년에 원래 만들어졌을 때의 가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을 독립일이라고 생각을 한 경우인데 독립일이 아니라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독립은 주권을 찾아야 되는데 45년부터 48년 8월 15일까지는 미군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좋아해서 그런 표현 안 쓰지 사실상 3년 동안 미국의 식민지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의 소원은 독립인 거예요. 여전히 독립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안석주, 안병원이라는 사람이 아이들한테 불려지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3.1절을 기해서 만든 동요. 근데 이 노래가 이제 처음에는 남쪽에서 만들어서 불렀는데 1989년에 편양에서 세계 학생 청년 축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기억도 안 태어나기 전이겠지만 임수경이라는 사람이 남한 대표로 북한에 참석을 하면서 이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책이 거의 없거든요. 여기만 독립이란 말은 이거는 다 나중에 통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여기 가사 약간 남과 북이 달리 부르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짜 이것은 오매불망 우리가 가졌던 생각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항상 노래로만 했지 이것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이것이 여러분들처럼 우리처럼 건축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도시적, 건축적, 공간적 변화를 가져올지는 사실 생각해볼 일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 노래를 간절히 부르지만 요원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노래를 별로 안 불러도 곧 눈앞에 있을 것 같은 현실인 거죠. 근데 이 부분을 한 번도 준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분단과 통일이라는 키워드하면 보통 남북대화, 평화통일, 통일대화 이런 말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떠한 공간적 변화를 가져올까? 그러니까 한반도가 어떻게 달랄까? 통일이 되면
서울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렇게 이제 질문들 많이 해요. 그런데 문제는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무슨 프로젝트 하다 보면 로드맵이라는 걸 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어떤 큰 여정을 일정을 저기 하는데 그게 사실은 이 통일은 로드맵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남북 관계가 워낙에 민감하고 외적 우리의 의지가 아닌 우리 남과 북의 외부 상황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통일에 대한 로드맵은 상황 논리로 단계별로만 설정해놓지 시기를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일이 언제 가능할지 진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도시나 건축, 우리 이 땅의 변화에 대해서 그럼 아무도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건가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과 북 사이에 평화가 정착되는 것과 통일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냉정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남과 북이 전쟁을 안 하는 평화협정 맺는 게 평화가 구축되는 거고요. 평화가 구축돼서 남과 북이 서로를 갖다가 무력으로 위협하는 상태만 해소가 된다고 해도 굉장히 발전인데 그 평화 정착이 통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통일은 여러분들이 제가 그 북한에 관한 얘기를 하거나 자문을 할 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같은 말과 같은 글을 쓰기 때문에 항상 북한 사람 만나면 금방 다 대화될 것 같죠. 일상의 대화는 가능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받은 반공교육 때문에 북한은 북한 사람들이 받았던 체제 교육 때문에 사실은 이게 조금 깊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통역을 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할 정도로 남과 북은 굉장히 이질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대로 남과 북이 의사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분단된 60년만큼 최소한 그만큼 사이좋은 이웃으로 지내야지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전문가들 말로는 헤어졌던 기간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이게 서로 정치적으로 통일이 돼도 사회적으로 통합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통일이 정치로 된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인 통일은 현실적으로 금방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 DMZ 라인에 있는 수많은 남북이 설치한 지뢰를 제거하는 데만 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요. 또 하나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토지 공개념으로 돼 있어서 그 문제가 상당히 덜할지 모르겠는데 남쪽 같은 경우는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토지 문서 통일이 되면 대박이 날 걸 대비해서 DMZ 주변에 땅 투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주변에 개발권을 주장할 거기 때문에 사실은 휴전선이 쉽게 열릴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게 안 열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리는 그림이 휴전선과 DMZ를 중심으로 잘 안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그림을 그려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통일을 염원을 하지만 사실은 남과 북 사이에 평화가 정착되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화가 정착됐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일이 질문을 다시 던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평화협력 시대가 되면은 사실은 서울이 어떻게 변할까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 얘기를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도 그렇고요, 경기도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이게 평화 협력이 되면 또는 통일이 되면 서울이 어떻게 변할까, 경기도가 어떻게 변할까, 강원도가 어떻게 변할까 굉장히 많은 이렇게 프로젝트가 진짜 다양하게 진행돼요. 근데 그 대부분의 그런 프로젝트들은 개발 프로젝트예요. 땅이 거저 생긴다는 전제하에서 진행되는 게 대부분인데 근데 실제 휴전선이 열리고 접경 지역이 개발되기 시작할까라는 거예요. 이게 잘 현실적으로 안 될 거란 얘기입니다. 생각처럼. 답이 이게 아니고 그렇다면은 답이 어디냐?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 답은 한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한강은 지뢰를 설치할 수도 없고요. 평화협력이 돼서 그 중립수역 구역만 남과 북이 열겠다고 하면은 한강을 통해서 서해로 나가면 서해에서 바로 이렇게 임진강은 북으로 이어진 강이잖아요. 임진강과 한강과 또 만나는 강이 뭐냐면
가깝게는 예성강이 있어요. 예성강은 개성으로 통하는 강이에요. 좀 더 올라가면 해주랑 연결되고 좀 더 올라가면 대동강으로 평양으로 가고요. 더 올라가면 신의를 통해서 압록강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물길을 통하면은 이게 토지 문제나 아니면 지대 문제 이런 것이 없고 훨씬 더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한강에 포구가 있는 경기도가 좋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경기도도 나쁘진 않겠지만 사실은 이게 경기도가 서울보다 요즘 인구가 더 많죠. 300만인가 더 많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인구가 많아도 이 경제력의 규모와 이것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여전히 저는 서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평화협력 시대가 되면은 점진적으로 장기적으로 파주로 연결되는 이 라인이 많은 변화가 예상할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한강을 통한 변화고 그때 한강을 통해서 일어날 때 서울의 어느 구역의 한강이 어떠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즐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좀 더 그 정도의 비전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상상의 나래를 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사실 그동안 지난 10년 사이에 서울의 한강 주변에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프로젝트들은 이게 분단의 결과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평화협력 체제가 됐을 때 한강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비전이 없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여의도의 나루토 계획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한강 르네상스 계획들이 근본적으로 아주 즐겁게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해놓고 저는 처음에 한강을 다 사이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자유롭게 제안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저는 그냥 사실은 이제 현실감과 좀 떨어지는데 막상 이제 이 공모전을 주관하는 주최 측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림 이야기는 근사한데 학생들이 막상 이렇게 손대려고 하면은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좀 더 예시를 해주면 어떨까 뭐 그런 얘기도 있어서 예시로 얘기할 수 있는 몇 군데를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경희 누나 아까 말했던 지금의 경희 누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도 용도가 거의 없지만 실패한 프로젝트니까 만약에 한강 하구가 열린다고 치면은 이건 진짜 용도가 완전히 폐기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평화협력 시대에 그럼 이것을 어떻게 다시 써야 돼? 얘는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걸 생각해 보시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한테 힌트가 된다고 하면은 옛날에 그 근대 건축 연구제다, 그러니까 옛날 한국 도코모 코리아가 망가진 다음에 다시 이것을 재활시키면서 했던 공모전에서 남산 2호 터널 했던 기억납니까? 2호 터널 심사를 좀 있어서 소장님이셨죠. 이래저래 그 2014년 베니스 비엔날레 때 커미셔너 할 때 제가 같이 불러서 같이 했는데 그때 이후로 원래 친한 사이 아니었는데요. 갑자기 일을 갖다가 많이 할 기회가 많았어요. 친했나요? 원래 친했구나. 어쨌든 그때도 그 일을 해주셨는데 그 남산 1호 터널과 2호 터널도 냉전의 산물 있잖아요. 분단이고 1, 2 사태 때문에. 근데 그랬을 때 막 그 안들을 한번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은 이게 냉전이 해체되고 더 이상 그거는 교통용도가 별로 없는데 그걸 그대로 쓰느니 지금 시대에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을 때 경희 누나한테 어떤 역할을 부여하면은 진짜 뭔가 근사한 서울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여의도와 마포, 용산 같은 경우는 이게 개항기에도 여러분들 인천을 개항해서 인천을 통해서 모든 게 다 들어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천을 개항을 해도요. 인천에다가 짐을 풀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철도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결국 뭐냐면 인천에서 세관 신고를 하고 짐을 실은 배가 다시 강 따라 올라와서 양화진, 용산, 마포 이쪽에 배가 들어올 수 있는 데까지 들어와서 거기서 짐을 푸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 서양의 배들이 용산까지밖에 못 들어왔어요. 그 이유는 한강의 수심 때문에 그 이상을 못 들어온 겁니다. 이게 조선시대에도 용산까지가 삼남의 물류가 모이는 곳이고 용산의 동쪽은 내륙 물류가 모이는 곳이었던 이유는
이유는 큰 배는 용산까지밖에 못 들어왔던 거예요. 물론 이제 대대적으로 한강을 바닥을 준설하면 또 큰 배가 들어오겠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여전히 평화협력 시대에서 한강 하구가 열려도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상한선은 여의도나 마포, 용산 이 언저리에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의 변화는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예전에 용산 일대 국제 업무지구 만든다고 어마어마한 그림들 그렸잖아요. 그건 역시 제가 보기에는 이게 평화협력 시대를 통일 염두에 두지 않고 자본의 논리로만 생각한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한강이 하고 열린다라고 생각하면 그 그림이 달라져야 될 것 같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마포는 어떻게 될까? 여의도는 어떻게 될까? 여의도는 유일하게 아파트만으로 이루어진 풍경만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재미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특정 장소를 할 수는 없지만은 한강변의 아파트 풍경, 진짜 무미건조한 이 풍경에서 변화가 가능할까? 그다음에 동작대교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동작대교는 오히려 옛날 냉전이 한참 이렇게 1, 2 사태 이후에 한 10년 동안에 세계적으로는 중국이 문호를 개방하면서 대당트라고 하는 평화협력 체제가 구축되고 있을 때 우리는 남과 북의 경쟁이 훨씬 더 심해졌어요. 우리는 시올 유신 체제로 가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으로 가고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집권을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계획을 발표하냐면은 임시 수도 건설 계획을 발표해요. 이게 지금의 행복도시 자리에다가 임시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임시 행정수도를 건설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휴전선을 중심으로 서울이 너무 가까운 거예요. 휴전선에서 평양까지 떨어진 거리만큼 우리가 서울이 떨어져 있으면 제대로 김일성과 한판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웠는데 이 인구 50만의 신도시를 당시의 경제력으로 짓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럼 그 중간 징검다리로 작은 도시를 하나 만들자 해서 만든 게 그게 과천이에요. 근데 과천에 강남에 그걸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어 놓고 보니까 서울 시내에 그냥 전쟁이 날 가능성보다는 그 전쟁은 사실은 자기 집권을 위한 수단이고요. 그다음에 일상에서는 뭔가 업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정부 정세에서. 그런데 이게 정부 업무가 1시간 이상 거리가 떨어지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30분 내에 거리를 하려면은 도로를 놔야 돼요. 그래서 남태령을 잇는 도로를 놓게 되고 결과적으로 한강을 건너기 위해서 동작대교를 넣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죠? 동작대교는 원래 용산 미군 기지를 가로지르게 계획되어 있었는데 미군이 그것을 노한 거죠. 그래서 용산까지 이어지는 동작대교가 반쪽짜리 되어버린 거죠. 근데 다리만 반쪽이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하철 4호선도 반쪽이 되어버렸죠. 원래 그것은 둘 다 용산 기지의 아래를 관통하려고 했는데 용산 기지 아래에는 알고 보니까 요즘에 와서 알게 되는데 미군의 어마어마한 벙커가 있어서 열어주지 않는데 한국 정부는 몰랐던 거예요. 벙커가 있는지도. 미군이 말도 안 해. 그걸 허락을 노하면서도 왜 노하는지도 말도 안 해줬던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용산 기지가 우리한테 돌아오고 공원이 되니까 밑에 팔려면 팔 수 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동작대교를 다시 놔야 된다고 하면 아무도 말 안 해요. 왜냐면 이미 분단이 고쳐가 된 상태에서 지금의 도로망제 등등이 충분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동작대교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새롭게 달라질 우리한테 돌아올 미군 기지와 함께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사실은 여기 현충원이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은 현충원은 우리나라 서울의 최초의 국립묘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현충원이 대대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6.25 전쟁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조그만 규모, 전쟁이 따로 없었으니까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돌아온 사람들, 임종요인들, 독립운동가들을 모시는 묘역으로 효창운동장에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그런 분들 모시고 그런 조그만 것들만 있었죠. 근데 6.25 전쟁으로 굉장히 많은 군인들이 죽은 다음에 대규모 묘역을 건설해야 돼서 그때 만들어진 게 현충원인데 이 현충원과 용산공원이 공교롭게도 그런 분단과 냉전의 그 연장선상.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사이트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시고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뒤쪽 생각하는 시나리오 등등을 위해서 뭔가 좀 더 이렇게 여러분들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 얼마든지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 앞에 마지막 장면인데요. 요게 요게 이제 지금 서울 도심이 여기죠. 여기고 요게 이제 한강 중립구역이고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요 서울 시내 구역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은 여기가 경인운하가 시작되는 것이고 이게 보예요. 그러니까 경인운하와 함께 신곡보의 해체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분단 평화협력 체제와 관계없이 생태하는 분들이 보호 해체는 주장을 했었어요. 여기에서. 근데 사실은 요 보호 해체는 그 생태의 측면 아니라 우리의 남북한의 그 민족 생태계를 위해서도 저는 해체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쪽인데 그게 그림이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요게 경인운하죠. 그다음에 여의도와 마포와 용산 권역. 그다음에 여기에 동작대교로 있는 용산 미군 기지와 동작대교 현충으로 있는 권역. 그다음에 뭐 한강변 아파트 풍경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이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좀 더 여러분들 풍부한 상상력 가지고 좀 더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일단 간략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을 마치고요. 뭐 질의응답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